하나의 철학 이론은 처음에는 세상을 그럴듯하게 묘사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그것은 철학사의 한 장으로만 남게 된다. 보르헤스. 안녕하세요. 책 한 권의 여유로움입니다. 보르헤스의 픽션들. 1899년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 출생.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보기 드물게 엘리트 문학으로 손꼽히는 현란한 논리적 개연성으로 진짜인지 가짜인지 생각할 틈을 주지 않는 혼돈의 소설입니다. 픽션들 역시 판타지 세계의 거장 해리포터와 반지의 제왕처럼 허구는 허구인데 재미를 주기보다는 혼돈을 야기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입니다. 그래서 보르헤스를 읽으면서 뭔 말인지 몰라 헷갈린다고 어리둥절해 한다면 잘 읽은 것이 아닐까요? 우주의 혼돈은 해결 방법을 아는 신이나 신과 같은 존재에게는 완벽한 질서이지만 이 혼란의 미로가 숨기는 해결 방법에 대해 도달할 수 없는 인간이거나 인간적인 존재에게는 무질서한 혼돈 자체의 구성물이죠. 우주의 신성한 질서에 대한 이해 불가능성은 인간의 질서에 의해 건설된 상상적이고 환상적인 우주의 가능성을 제한합니다. 틀뇌는 잘 정돈된 우주다. 구체적 경험에 의존하지 않는 논리로 이루어졌으며 관념론에 의해 지배되는 가상의 도시입니다. 틀렌으로 진입하기 위한 소재가 거울과 백과사전이다. 여기서 백과사전은 인간의 상상력의 산물이라는 것을 밝히려는 것이 작가의 의도이다. 이 행성의 허구적 성격은 모든 인간의 지성으로 만들어진 물건들처럼 이 세상을 정리하고 설명하려는 모든 시도는 다름 아닌 꾸며낸 이야기 즉 픽션들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보르헤스는 필렌이라는 가상의 우주 행성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비교하게 함으로써 인간의 운명이 조물주의 계획에 따라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운명을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개척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자 한 것 같습니다. 환상의 세계 틀린과 단편 2편 끝과 남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우쿠바를 발견한 것은 거울 하나와 어느 백과사전을 연관시킨 덕분이다. 그 거울은 라모스 메이아 지역의 가우나 거리에 있는 어느 별장의 복도 끝을 어지럽게 비추고 있었고 백과사전은 영미 백과사전 1917년판이라는 헷갈리는 제목이 붙어 있었다. 사실 그것은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1902년판을 그대로 뒤늦게 찍어낸 것이었다. 사건은 약 5년 전에 일어났다. 그날 밤 비오이 카사레스는 나와 저녁 식사를 함께 했고 우리는 1인칭 소설을 쓰는 것에 대해 광범위한 논쟁을 벌이면서 시간을 보냈다. 1인칭 화자는 사실을 생략하거나 왜곡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모순에 개입하기 때문에 오직 몇 명의 독자들, 즉 극소수의 독자들만이 잔혹하거나 진부한 현실을 읽어낼 수 있다. 저 멀리 있는 복도 끝에서 거울이 우리를 쫓아다니며 노리고 있었다. 우리는 거울들에 기괴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늦은 밤에는 그런 발견을 피할 수 없는 법이다. 바로 그때 비오이 카사레스는 우쿠바르의 어느 이교도 지도자가 거울과 성교는 사람들의 수를 늘리기 때문에 혐오스러운 것이라고 말했던 것을 떠올렸다. 난 그에게 그 잊기 힘든 격언의 출처를 물었고 그는 영미 백과사전에 우쿠바르 항목에 그 말이 기록되어 있다고 대답했다. 가구까지 통째로 빌린 별장에는 그 백과사전이 한질 구비되어 있었다. 46권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우리는 웁살라에 관한 글을 발견했다. 그리고 47권의 첫 페이지에는 우랄 알타이어에 관한 글이 있었지만
그 어느 곳에도 우쿠바르에 관한 말은 찾아볼 수 없었다. 다소 당황한 비오이 카사레스는 색인을 뒤졌다. 그는 우쿠바르라고 발음할 수 있는 모든 철자들을 뒤졌지만 모두 허사였다. 떠나기 전에 그는 그곳이 이라크 혹은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이라고 말했다. 고백하자면 그때 나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 사전에 기록되지 않은 나라와 익명의 이교도 지도자는 자신의 말을 합리화하기 위해 비오이가 겸손하게도 즉석에서 만들어낸 것이라고 추측했다. 유스투스 페르테스의 지리 부도를 낱낱이 살펴보았지만 그런 노력 역시 헛되었다. 그러자 나의 의심은 더욱 굳어졌다. 다음 날 비오이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내게 전화를 했다. 그는 지금 바로 자기 앞에 백과사전 46권에 수록된 우쿠바르에 관한 글이 놓여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과사전에는 그 이교도 지도자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그의 교의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어 있으며 문학적 관점에서는 아마도 격이 낮아질지 모르나 자기가 인용했던 말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 구절을 다음과 같이 기억했다. 성교와 거울은 혐오스러운 것이다. 하지만 백과사전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고 했다. 어느 그노시스 교도에 따르면 눈에 보이는 세계는 하나의 환영이다. 아니,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궤변이다. 거울과 부권은 가증스러운 것이다. 그것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를 증식시키고 분명하게 그런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나는 비오이에게 진심으로 그 글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몇 주 뒤에 그가 그 책을 가지고 왔는데 그 글은 나를 몹시 놀라게 했다. 왜냐하면 상세한 지명 색인을 담고 있는 리터의 지리학에도 우쿠바르라는 이름은 전혀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비오이가 가져온 책은 틀림없는 영미 백과사전 46권이었다. 거짓 책 표지와 책 등에는 46권에 담겨진 항목이 알파벳 순서 T에서 U까지로 적혀 있었으며 그것은 별장에 비치된 것과 똑같았다. 하지만 917페이지가 아니라 921페이지로 이루어져 있었다. 추가된 4페이지에는 우쿠바르에 관한 항목이 담겨 있었지만 그 글은 알파벳 순서상 그곳에 들어갈 수 없었다. 잠시 후 우리는 비오이가 가져온 책과 우리 별장에 있는 책을 비교했고 그것 위에는 그 어떤 차이점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두 책, 즉 내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10판을 죄인세한 것이었다. 비오이는 그 판본을 수없이 열리는 경매 가운데 한 군데서 샀다고 했다. 우리는 약간의 주의를 기울여 그 글을 읽었다. 놀랄 만한 대목은 아마도 비오이가 기억했던 그 부분뿐이었다. 나머지는 상당히 사실에 집중되어 있었고 사전에 일반적인 말투를 그대로 따르고 있었으며 당연한 일이지만 심지어 약간 지루하기도 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읽으면서 우리는 그 엄정한 글의 저변에서 근본적인 모호함을 발견했다. 지형에 관한 부분에 나타난 14개의 이름들 중에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은 호라산, 아르메니아, 에르제름이라는 단지 3개의 이름뿐이었다. 그마저도 글에는 애매하게 삽입되어 있었다. 역사적인 인물 중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이름은 단 하나뿐이었다. 그는 가짜 마법사 스메르디스로 실제 인물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은유처럼 언급되어 있었다. 그 글은 우쿠바르의 국경을 정확하게 설정하고 있는 듯 했지만 그 지역의 강과 분화구 그리고 산맥들에 관한 판단 기준은 매우 불투명했다. 예를 들면 차이 칼둔의 저지대와 악사 삼각주가 서쪽 국경을 이루고 있으며 삼각주의 섬들에서는 야생마들이 서식하고 있다고 적혀 있었다. 이것들은 918페이지의 시작 부분에 실린 내용이었다. 역사와 관련된 부분 920페이지에서 우리는 13세기의 종교적 박해로 인해 정교의 신자들이 그 섬들을 피난처로 삼았으며 거기에는 아직도 오벨리스크들이 남아있고
그들이 썼던 돌 거울이 자주 출토된다고 적힌 것을 읽었다. 언어와 문학에 대한 내용은 간략했다. 기억할 만한 특징은 딱 한 가지였다. 그 글은 우쿠바르 문학이 환상적이며 전설과 서사시는 현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단지 물레흐나스와 틀렌이라는 두 환상적인 지역만을 언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고 문헌은 이제 와서야 우리가 발견한 4권의 책을 열거하고 있었지만 세 번째 책인 실라스 하슬람의 우쿠바르라 불리는 지역의 역사 1874년 판만이 버나드 콰리치 서점의 도서 목록에 실려 있을 뿐이었다. 첫 번째 책은 1641년에 발간된 소아시아의 우쿠바르라는 지역에 관한 알기 쉽고 읽을 만한 소견 요하네스 발렌티누스 안드레아가 쓴 것이었다. 이 사실은 의미심장한 것이었다. 이것은 2, 3년 후 내가 뜻하지 않게 그 이름을 드킨시의 책 저작들에서 마주쳤기 때문이었다. 그 책에서 나는 그가 17세기 초 장미 십자해라는 상상적 단체에 관해 쓴 독일 신학자이며 후에 다른 사람들이 그가 예시한 것을 모방하여 실제로 그런 단체를 설립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날 밤 우리는 국립도서관을 찾았다. 그곳에서 지리부도, 색인 목록, 지리학회에서 발행하는 영감, 여행자와 역사가의 비망록 따위를 샅샅이 살폈지만 허사였다. 그 누구도 우쿠바르에 있었다는 사람은 없었던 것이다. 심지어 비오이가 갖고 있는 백과사전 총 3긴에도 그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았다. 다음 날 내게 우쿠바르에 관한 얘기를 들었던 카를로스 마스트 코나르디가 코리엔테스 거리와 탈카우아노 거리가 만나는 길 모퉁이에 서점에서 검은색과 금색이 섞인 책 등의 영미 백과사전 한지를 발견했다. 그는 서점 안으로 들어가 46권을 들춰보았다. 물론 그는 우쿠바르에 관한 언급을 단 한마디도 찾을 수 없었다. 남부철도회사의 기술자였던 하버트 애시에 관한 몇 안 되는 희미한 기억들은 아드록의 호텔에, 그러니까 인동 덩굴 속에 파묻혀 있으며 거울들이 거짓된 깊이를 만들어낸 그곳에 여전히 남아있다. 그는 살아있을 때 많은 영국인들이 그런 것처럼 환상에 시달렸다. 이미 죽어버렸기에 살아있었을 때의 유령 같은 모습조차 온데간데 없다. 그는 키가 컸고 늘 무기력한 모습이었으며 늘어진 네모 모양의 구렛나룻은 한때는 붉은 빛이었다. 나는 그가 자식이 없는 호랍이었다고 알고 있다. 우리에게 보여준 사진들로 추측해 볼 때 그는 몇 년마다 떡갈나무 몇 그루를 찾아 영국에 가곤 했다. 우리 아버지는 그와 속마음을 감춘 채 시작했으나 이내 대화조차 필요 없어지는 그런 영국식 우정을 무척 깊이 나누었다. 그들은 항상 책과 신문을 서로 돌려보곤 했다. 또한 늘 말없이 체스라는 전쟁을 벌이곤 했다. 나는 호텔 복도에서 손에 수학책을 들고서 순간순간 덧없이 변화하는 하늘의 빛깔을 올려다보던 그를 기억한다. 어느 날 오후 우리는 12진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애시는 우연히도 그때 12진법 표를 60진법 표로 바꾸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느 노르웨이 사람이 자신에게 그 작업을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우리가 서로 알게 된 지 8년이 되었지만 그는 자기가 브라질에 있었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우리는 목가적인 전원 생활과 카판가스 그리고 목동을 의미하는 가이추라는 단어가 브라질에 어원을 두고 있다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다행히도 12진법의 기능에 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다. 1937년 9월 우리 가족은 더 이상 호텔에 머물지 않고 있었는데 애시는 동맥 파열로 세상을 떠났다. 죽기 며칠 전 그는 브라질에서 온 봉인된 등기 우편물을 하나 받았는데 8절판 크기의 책이었다. 애시는 그 책을 술집에 놓고 갔고 나는 몇 개월 뒤 그 술집에서 그것을 발견했다. 책장을 대충 넘기며 살펴보던 나는 너무나 놀란 나머지 약간의 현기증을 느꼈지만 그 느낌이 어떤 것이었는지 상세히 설명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나의 감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쿠바르와 툴렌과 오르비스 테르티우스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밤중의 밤이라는 이슬람의 어느 날 밤에는 천국의 비밀문들이 활짝 열리고 항아리에 담긴 물은 평상시의 밤보다 더욱 달콤해진다. 하지만 그런 천국의 문들이 열렸다 할지라도 내가 그날 저녁에 느꼈던 그런 황홀감을 경험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책은 영어로 쓰여 있었고 1001페이지나 되었다. 나는 그 노란색 가죽 장정본 책 등에서 날조된 책 표지에도 똑같이 반복되어 있던 단어들, 즉 틀렌 제1백과사전 11권 H에서 J까지를 보았다. 출간된 장소와 날짜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었다. 첫 번째 페이지와 컬러 하보들 중에 하나를 덮고 있는 얇은 반투명지에는 오르비스 테르티우스라는 책 제목과 함께 파란색의 둥근 인장이 찍혀 있었다. 2년 전 나는 어느 해적판 백과사전에서 존재하지 않는 거짓 국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발견했다. 이제 우연은 보다 정확하고 보다 공들인 무엇인가를 내게 제시하고 있었다. 이제 나는 알려지지 않은 행성의 전체 역사를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다룬 자료 일부를 손에 넣게 된 것이었다. 거기에는 그 행성의 건축과 카드패, 소름 끼치는 신화와 그 언어의 속삭임, 그곳의 황제와 바다, 광석과 새와 물고기, 그곳의 수학과 불꽃, 그곳의 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인 논쟁들이 수록되어 있었다. 모든 것들이 눈에 띌 정도의 교리적 의도나 패러디적 요소 없이 분명하고 조리 있게 서술되어 있었다. 내가 지금 말한 11권에는 그 이전과 그 이후 권들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네스토르 이바라라는 신 프랑스 리뷰라는 잡지에 게재되어 이미 고전이 되어버린 글에서 그렇게 앞뒤로 짝을 이루는 책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정했다. 에세키엘 에스트라다와 라 로셀은 그런 의구심을 반박했으며 아마도 성공적으로 그랬던 것 같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방을 돌아다니며 부지런히 자료를 찾았지만 그런 노력은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유럽의 도서관들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놓았지만 허사였던 것이다. 탐정에게나 어울릴 단조롭고 힘든 단순 작업에 지친 나머지 알폰소 리에스는 다 그만두고 우리가 수없이 방대하고 두꺼운 그 책을 새로 만들어버리자고 제안하면서 발톱만 보아도 사자인지 알 수 있다 라고 말했다. 그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한 세대의 틀렌주의자들만 있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런 대담한 생각은 우리를 다시 최초의 질문으로 회귀하게 한다. 즉, 튠렌을 만든 것은 어떤 사람들인가?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라는 복수는 피할 수 없다. 하나의 무한한 라이프니츠처럼 표면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어둠 속에서 일하는 단 한 명의 창조자라는 가설은 만장일치로 기각되었기 때문이다. 이 멋진 신세계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어느 천재의 주도하에 천문학자, 생물학자, 기술자, 형이상학자, 시인, 화학자, 대수학자, 윤리학자, 화가, 기하학자 등으로 구성된 비밀 결사의 작품으로 짐작된다. 이 갖가지 학문들에는 수많은 달인들이 있지만 상상력을 지닌 사람들은 거의 없고 자신이 상상한 것을 치밀하고 체계적인 계획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은 더욱 적다. 그 계획은 지극히 방대해서 필자 개개인의 공헌도는 정말로 미미하다. 처음에 튠렌은 단순한 하나의 카오스, 그러니까 무책임한 상상의 방종과 같은 행위라고 여겨졌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코스모스이고 아직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지배하는 은밀한 법칙들이 이미 명확하게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권에서 발견되는 명백한 모순들이 사전에 다른 권들이 실제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초석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시킨다는 것만으로도 내게는 충분하다.
일본에서 내가 발견한 질서가 완벽하게 분명하고 조화롭기 때문이다. 대중 잡지들은 튠렌의 동물들과 지형에 대해 눈감아질 수 있을 만큼이기는 했지만 과장된 어조로 떠들어댔다. 나는 튠렌의 투명한 호랑이와 피의 탑들이 모든 사람의 끝없는 주목을 받을 정도로 가치 있는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튠렌의 우주관을 살펴보기 위한 시간을 감히 얻고자 한다. 휴음은 언제나 버클리의 논지가 아주 사소한 논박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설득력을 지니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한 견해를 지구에 적용해보면 절대적으로 옳지만 튠렌에서는 완전히 틀린 이야기가 된다. 이 행성에 있는 국가들은 태생부터 관념적이다. 그들의 언어와 언어로부터 파생된 것들, 즉 종교, 문학, 형이상학은 관념론을 전제로 하고 있다. 튠렌 사람들에게 세상이란 공간 속에 물체들이 뒤섞인 것이 아니다. 그들에게 세상은 독립적인 행위들로 이루어진 이질적인 연속물이다. 그것은 연속적이고 시간적이지만 공간적이지는 않다. 오늘날 튠렌의 언어들과 방언들이 유래하는 가상의 오르슈프라에라는 본래의 언어에는 명사가 없고 부사적 기능을 가진 단음절의 전미사 또는 접두사에 의해 수식된 비인칭 동사들만 존재한다. 예를 들자면 달이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그 어떤 명사도 없지만 달뜨다 혹은 달 비추다 라는 동사가 있다. 강 위로 달이 떠올랐다 라는 말은 훌레르 우팡 아샤샤샤스 물레이다. 이 말을 우리 어순에 따라 바꾸면 위쪽으로 뒤로 계속 흐르는 달 떴다가 된다. 이런 원칙은 남반구의 언어에 적용된다. 북반구의 언어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위는 동사가 아니라 단음절 형용사이다. 명사는 형용사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진다. 그들은 달이라고 말하는 대신 어두운 둥그런 위의 대기의 밝은 혹은 주황빛의 부드러운 하늘의 아니면 또 다른 일련의 형용사들로 달을 지칭한다. 이러한 경우 형용사들의 복합체는 실제 사물에 해당되지만 그런 현상은 완전히 우연에 의해 이루어진다. 북반구의 문학은 시적 필요성에 따라 어느 순간 모였다가 흩어지는 관념적 대상들로 가득하다. 가끔 그런 것들은 순전히 동시성에 의해 결정되곤 한다. 그리고 하나는 시각적, 또 하나는 청각적 성격을 지닌 두 개의 말로 이루어진 단어도 있다. 일예로 해가 떠오를 때의 빛깔과 한 마리 새의 아득한 지저김이 그것이다. 어느 대상들은 아주 많은 말로 구성되기도 한다. 태양과 헤엄치는 사람의 가슴을 때리는 물, 눈을 감으면 보이는 어렴풋이 아른거리는 장밋빛, 강물이나 꿈의 신에게 휩쓸려가는 사람이 느끼는 기분이 그렇다. 부차적인 대상들은 다른 대상들과 결합될 수 있다. 이 결합 과정은 특정한 생략 부호들을 통해 실질적으로 무한해진다. 여기에는 단 하나의 거대한 단어로 이루어진 유명한 시들이 있다. 이 단어는 저자가 만든 하나의 시적 대상이다. 아무도 명사들이 표현하는 현실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명사들의 숫자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것을 뜻한다. 튠렌 북반구의 언어에는 인도, 유럽어의 모든 명사들뿐만 아니라 다른 수많은 명사들이 존재한다. 튠렌의 고전 문화가 오직 하나의 학문, 즉 심리학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과장된 말이 아니다. 그 외의 학문은 모두 심리학의 하위에 속해 있다. 나는 이 행성에 사는 사람들이 우주를 공간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계속적으로 전개되는 일련의 정신적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피노자는 자신의 고갈되지 않은 신성이라는 개념에 공간의 확장과 사상이라는 속성을 부여한다.
그러나 툴렌에서는 아무도 공간의 확장과 코스모스의 완벽한 동어인 사상이 나란히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공간이 시간 속에서 지속된다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지평선에서 솟아오르는 연기와 불타는 들판, 그런 다음 들판을 태워버린 제대로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에 대한 지각작용은 관념들의 연합을 보여준 하나의 예로 여겨진다. 이러한 이론론 혹은 관념론은 모든 과학을 무용지물로 만든다. 하나의 사건을 설명 또는 판단한다는 것은 그것을 다른 사건과 연결시키는 것이다. 툴렌에서 그런 결합은 주체 이후의 상태이며 이전의 상태에 영향을 끼치거나 그것을 설명할 수 없다. 각각의 정신적 상태는 축약이 불가능하다. 그런 정신적 상태의 이름을 부여하는, 즉 분류하는 단순한 행위는 왜곡과 편견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툴렌에는 과학, 나아가 체계적 사고조차 존재하지 않는다고 유추할 수 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툴렌에도 이런 체계적 사고가 존재하며 그것도 거의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존재한다. 북반구에서 명사가 그러하듯 철학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난다. 모든 철학이 오직 하나의 변증법적 유희, 즉 의지의 철학이라는 사실이 철학의 무한한 자기 증식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이다. 여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체계들이 넘쳐 흐르지만 그것들은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구조나 감각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툴렌의 형이상학자들은 진실, 심지어 그럴듯한 진실조차 추구하지 않고 오직 놀라움만을 찾는다. 그들은 형이상학을 환상문학에서 파생된 하나의 가지로 생각한다. 그들은 하나의 체계란 우주의 모든 양상들을 어느 한 양상, 즉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지 간에 그 어느 한 양상에 종속시키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모든 양상들이라는 문구마저 거부된다. 그 말이 현재의 순간과 이미 지나간 과거의 순간들을 모두 합하는 불가능한 작업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의 순간들이라는 복수형조차도 적합한 말이 아니다. 그것은 또 다른 불가능한 작업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툴렌의 어느 학파는 시간을 부정하기도 한다. 현재란 확실하지 않고 일정하지 않으며 미래는 현재의 희망과 같은 것을 제외하고는 실체가 없고 과거는 실체가 없는 현재의 기억과 같은 것 같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다른 학파는 이미 모든 시간은 지나갔고 우리의 삶은 돌이킬 수 없는 과정에 대한 어스레한 기억 혹은 반영이며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왜곡되고 훼손되었다고 단정한다. 단지 300일마다 밤에 일어나는 일만이 사실인 암호문과 비교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또 어느 학파는 우리가 여기서 잠들어 있는 동안 우리는 또 다른 어떤 곳에서 깨어 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사실상 두 사람이라고 주장한다. 툴렌의 학설들 중에서 유물론만큼 소동을 일으킨 것은 없다. 몇몇 사상가들은 명석함보다는 열의에 의해 마치 역설을 제안하여 전개하는 사람처럼 유물론을 만들어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명제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11세기 어느 이교도 지도자는 9개의 동전으로 이루어진 궤변을 착상했다. 이 궤변은 엘레아 학파의 난제만큼이나 툴렌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 그럴듯한 논법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판본이 있는데 판본에 따라 동전의 숫자와 발견된 동전의 숫자도 상이하다. 여기서 나는 가장 일반적인 판본을 소개하고자 한다. 화요일의 X는 아무도 없는 거리를 가다가 동전 9개를 잃어버린다. 목요일의 Y가 그 거리에서 수요일에 내린 비로 약간 녹이 쓴 동전 4개를 발견한다.
금요일에 제트는 길에서 동전 3개를 발견한다. 금요일 아침 X는 자기 집 복도에서 동전 2개를 발견한다. 이 이야기에서 이교도 지도자는 되찾은 동전 9개의 현실, 즉 시간의 연속성을 유추하고자 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동전 4개가 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존재하지 않았고 동전 3개가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동안에 존재하지 않았으며 화요일과 금요일 새벽 동안에 동전 2개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동전들은 그 세 기간에 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없도록 금지된 비밀스러운 방법일지라도 항상 존재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 툴렌의 언어는 이런 역설의 체계적 설명을 반대했고 많은 사람들은 이 역설을 이해하지 못했다. 상식을 옹호하는 학파는 처음에 그 일화의 진실성을 부정하는 데 그쳤다. 그들은 표준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엄밀한 사고와는 거리가 먼 2개의 신조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한 데에서 기인한 언어적 오류라고 말했다. 다시 말하면 처음에 동전 9개와 나중에 동전 9개가 동일하다고 전제하기 때문에 발견하다와 잃다라는 동사는 성결 문제 요구의 오류를 야기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모든 명사들, 사람, 동전, 목요일, 수요일, 비 등이 단지 은유적 가치만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들은 수요일에 내린 비로 약간 녹이 쓴이라는 상황이 증명해 보이고자 하는 것이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것이라고 공격했다. 그런 표현이 증명하고자 하는 것, 바로 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4개의 동전이 계속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들은 동등한 것과 동일한 것은 다르다고 설명했고 일종의 기류법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아흐레 동안 계속해서 극심한 통증에 시달린 9사람의 가설적인 경우였다. 그들은 이렇게 질문했다. 사람들이 하나의 동일한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 황당한 생각이 아닌가. 그들은 이교도 지도자가 존재라는 신성한 범주를 몇 개의 보잘것없는 동전에 부여하려는 신성 모독적인 목적에 의해 자극받았으며 그가 어떤 때는 복수를 인정하고서 또 어떤 때는 그것을 부정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그들은 만일 동등성이 동일성을 수반한다면 9개의 동전이 단 하나의 동전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터무니없는 일이지만 이런 갑론을박은 아무런 결론도 이끌어내지 못했다. 그 문제가 처음으로 상정되고 100년이 지난 후 그 이교도 지도자 못지않게 명석하면서도 정교회의 정통을 따르는 한 사상가가 아주 대담한 가설을 만들었다. 그의 행복한 가설에 따르면 세상에는 단 하나의 주체만 있으며 이 분리될 수 없는 주체는 우주 속에 있는 각각의 존재들이고 이 우주의 존재들은 바로 신성의 기관들이며 가면들이다. X는 Y이고 또한 Z이다. Z는 X가 동전 3개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발견한다. X는 다른 동전들이 발견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자기 집 복도에서 2개의 동전을 발견한다. 백과사전 11권은 이 관념론적 범신론이 세계의 중요한 논고로 인해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첫째는 유아론에 대한 거부이고 둘째는 과학의 심리학적 토대를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며 셋째는 신들을 숭배하는 종교 문화를 보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 쇼펜하우어는 소풍가 보유집 1권에서 유사한 학설을 전개한다. 툴렌의 기하학은 조금 상이한 두 분야, 즉 시각적 기하학과 촉각적 기하학으로 구성되어 있다. 후자인 촉각적 기하학은 우리의 기하학에 해당하며
전자인 시각적 기하학에 종속되어 있다. 시각적 기하학은 점이 아니라 면에 바탕을 둔다. 이 기하학은 평행선의 개념이 없으며 사람이 공간을 통해 이동하는 것처럼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변화시킨다고 주장한다. 툴렌의 산수는 부정수들에 대한 관념이 기초를 이룬다. 그들은 우리의 수학자들이 부등호 보다 크다와 보다 작다로 표기하는 더 큰과 더 적은의 개념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툴렌 사람들은 수를 세는 행위가 양을 변화시키고 부정수를 정수로 바꾼다고 주장한다. 동일한 양을 세는 몇몇 사람들이 동일한 결과에 도달한다는 사실은 툴렌의 심리학자들에게 관념들의 연합 또는 기억의 연합을 보여주는 한 예이다. 우리들은 이미 툴렌에서 지식의 주체는 하나이며 영원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문학 영역에 있어서도 유일 주체의 사상은 절대적인 힘을 떨친다. 저자 명이 명시된 책은 거의 없다. 또한 표절이라는 개념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모든 작품들이 단 한 작가의 작품이며 그 작가는 영원하고 익명이라는 생각이 확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문학 비평은 늘 작가들을 고안해내곤 한다. 비평은 두 개의 상이한 작품, 가령 도덕경과 천하룻밤의 이야기를 선정하고 그것들이 한 작가에 의해 집필된 작품들로 규정한 다음 그 흥미롭기 그지없는 문필가의 심리를 성실하게 측정한다. 그들의 책들 역시 우리의 것과는 사뭇 다르다. 그들의 소설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변형을 포함한 단 하나의 줄거리를 가지고 있다. 철학적 성격의 책들은 반드시 명제와 반명제, 곧 하나의 논지에 대한 엄밀한 찬성과 반론을 함께 보여준다. 어떤 책이 그 안에 그것에 대립하는 책이 들어있지 않으면 그 책은 불완전한 책으로 간주된다. 수세기에 걸친 관념론은 현실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없었다. 툴렌의 가장 오래된 지역에서는 잃어버린 물건에 대한 복제가 아주 흔하게 일어난다. 두 사람이 연필 하나를 찾는다. 첫 번째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두 번째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이 발견한 것 못지않게 사실적이지만 자신의 가치에 더 부응하는 두 번째 연필을 발견한다. 이런 제2의 물체들은 흐레니르라고 불린다. 그것들은 어줍지만 실제의 것보다 약간 길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흐레니르는 방심과 망각에서 나온 우연의 산물이었다. 그것들이 체계적으로 생산되기 시작한 지 겨우 100년밖에 안 됐다는 사실은 거짓말 같지만 11권에서는 그렇다고 밝히고 있다. 최초의 시도들은 성공적이지 못했다. 그러나 그 절차는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어느 주립교도소 소장이 죄수들에게 옛날에 강바닥이었던 곳에 무덤들이 있다고 말하면서 중요한 것을 찾아오는 사람은 석방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발굴이 시작되기 몇 달 전 죄수들은 그들이 찾을 유물들의 사진들을 보았다. 첫 번째 시도는 사람들의 희망과 탐욕이 억제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삽과 곡괭이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작업을 했지만 그들이 발견한 유일한 후레는 녹슨 수레바퀴 하나뿐이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발굴을 시도했던 날짜보다 약간 늦게 만들어진 것이었다. 이 시도는 비밀에 붙여졌지만 이후 4군데의 고등학교에서 똑같은 과정이 되풀이되었다. 4학교 중에서 3학교는 거의 완전히 실패했다. 4번째 학교의 교장은 발굴 초기 단계에서 우연히 사망했지만 4번째 학교의 학생들은 황금 가면 1개, 낡은 칼 1개, 2-3점의 토기 항아리, 아직도 그 뜻을 해독하지 못한 문자들이 가슴에 새겨져 있는 어느 왕의 사지가 절단된 채 푸른 녹이 쓴 흉상을 발굴 또는 생산했다. 그래서 탐사의 실험적 본질을 알고 있던 그 어떤 증인의 말도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집단적인 연구 계획은 상호 모순적인 대상들을 만들어내곤 한다.
따라서 오늘에 이르러서는 개별적이며 거의 즉흥적인 방식이 보다 선호된다. 후레니르의 조직적인 생산은 11권에서 언급한 바에 따르면 고고학자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도움을 주었다. 그것은 이제 미래에 맞먹을 정도로 탄력적이고 유연해진 과거에 대해 정보를 얻거나 심지어 그것을 변형할 수 있도록 해주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아주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다. 두 번째 후레니르, 즉 다른 후렌에서 파생된 후레니르와 세 번째 후레니르, 즉 어떤 후렌에서 생긴 후레니르는 처음 것과의 차이를 과장한다. 그리고 다섯 번째 후레니르는 거의 동일하고 아홉 번째 후레니르는 두 번째 후레니르와 혼동되며 11번째 후레니르에서는 원래의 것에는 없는 순수한 선들이 발견된다. 이런 과정은 정기적으로 일어난다. 12번째 후레니르에서는 퇴보하기 시작한다. 때때로 암시에 의해 만들어진 사물이나 희망에 의해 도출된 대상인 우르는 그 어떤 후렌보다 낯설고 순수하다. 내가 언급했던 장려한 황금 가면은 이런 것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틸렌에서 사물들은 복제된다. 그것들은 망각될 때면 지워져 버리거나 세부적인 것들을 잃어버리곤 한다. 거지가 찾아오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존재했는데 그가 죽자 문지방 역시 사라져 버렸다는 말은 그 고전적인 예이다. 때때로 새 몇 마리, 말 한 마리가 원형극장의 자네들을 구하기도 했다. 남부 1871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하선한 사람의 이름은 요하네스 달만이었다. 그는 개신교 목사였다. 1939년 코르도바 거리에 있는 시립도서관에서 비서로 일하던 그의 손자 후안 달만은 마음속 깊이 자신을 아르헨티나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외할아버지는 제2 전투보병대의 용사였으며 부에노스아이레스 지방의 경계에서 카트리엘이 이끄는 원주민의 창을 막고 전사한 프란시스코 플로레스였다. 그러한 서로 상이한 두 혈통을 물려받은 후아는 낭만적인 선조 혹은 낭만적인 죽음을 맞은 선조 쪽 혈통을 선택했다. 무표정하고 수염이 덥수룩한 사람의 은판 사진이 든 작은 상자, 오래된 칼 한 자루, 몇몇 노래를 들으며 떠올리는 기쁨과 용기, 마르틴 피에로의 식구들을 대내는 습관, 지나간 세월, 의욕 결핍, 그리고 고독이 약간 계획적이긴 하지만 결코 과시적이지 않은 그런 토속화를 조장했다. 몇 가지 외로사항이 있었지만 달마는 남부에 있는 커다란 농장 건물을 구해낼 수 있었다. 그 농장은 플로레스 가문의 소유였었다. 향기 그윽한 유칼리 나무들과 한때는 짙은 붉은색이었으나 지금은 분홍색으로 색이 바랜 기다란 집의 모습은 그의 소중한 기억 중 하나였다. 해야 할 일들과 어쩌면 나태함 때문에 그는 도시에 머물고 있었다. 매년 여름이 되면 그는 평원의 특정한 장소에서 그의 집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확신과 그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막연한 생각에 만족감을 느꼈다. 그런데 1939년 2월 말 그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운명은 죄를 감안하지 않기에 조금만 한눈을 팔아도 무자비해질 수 있다. 그날 오후 달마는 바일이 번역한 너덜거리는 천 하룻밤의 이야기 한 권을 손에 넣었었다. 그는 발견한 책을 살펴보고 싶은 조급한 마음에 엘리베이터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지도 않고 급히 층계를 뛰어 올라갔다. 어둠 속에서 무엇인가가 그의 이마를 스쳤다. 박쥐 아니면 새였을까? 그에게 문을 열어준 아내의 얼굴에는 공포가 새겨져 있었다. 이마를 문지른 그의 손에서 빨간 피가 묻어나왔다. 최근에 누가 페인트를 칠한 뒤 닫는 것을 잊어버린 여닫이 창문의 모서리에 부딪혀 상처가 난 것이었다. 달마는 일단 잠들 수 있었지만 새벽에 깨어났고 그때부터 모든 게 끔찍한 맛으로 변해버리고 말았다. 높은 열이 그를 기진맥진하게 만들었고 천 하룻밤의 이야기에 나오는 사파들이 악몽을 장식했다.
친구들과 친척들이 그를 찾아와서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아주 좋아 보인다고 말하곤 했다. 달마는 약간 혼미한 상태로 그들의 말을 듣곤 했으며 자신이 지옥 속에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에 적지 않게 놀라곤 했다. 마치 8세기와도 같은 여드레가 지나갔다. 어느 날 오후 그의 주치의가 새 의사와 함께 나타났고 그들은 달만을 에콰도르 거리에 있는 병원으로 데려갔다. 반드시 엑스레이를 찍어야만 했기 때문이다. 달만은 의사들과 자신을 싣고 간 승합 마차 안에서 자기 방이 아닌 방에서도 결국은 잠을 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자 마음이 편안해졌고 수다쟁이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러나 병원에 도착하자 그의 옷은 벗겨졌고 그의 머리는 죄다 깎였으며 간이 침대에 눕혀져 쇠사슬로 묶였다. 그러더니 그들은 눈이 부시고 어지러울 정도로 강한 빛을 쪼이더니 청진기로 진찰을 했고 마스크를 한 누군가가 그의 팔에 주사 바늘을 꽂았다. 붕대에 감긴 채 구역질을 느끼며 그는 우물 바닥 같은 병실에서 깨어났다. 수술 이후 몇 번의 낮과 밤을 보낸 뒤 그는 그때까지 자기가 지옥 언저리를 헤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입에 얼음을 넣어도 조금도 시원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그 기간 동안 달마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증오했다. 자기의 정체성을 증오했고 자기의 육체적 욕구를 증오했으며 자기의 수치심을 증오했고 얼굴에 바늘처럼 서 있는 수염도 증오했다. 그는 몹시 괴로운 치료를 꿋꿋하게 견뎌냈다. 그러나 의사가 폐혈증으로 죽기 일보 직전이었다는 말을 하자 달마는 자기 운명에 동정을 느낀 나머지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초라해진 육체와 잠을 이루지 못할 것 같다는 끝없는 예감에 시달려 그는 죽음과 같은 추상적인 것들에 대해 생각할 수도 없었다. 다음날 의사가 이제 그는 회복되고 있으며 얼마 안가 농장에서 요양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놀랍게도 약속된 날이 되었다. 현실은 대칭과 약간의 시대착오를 좋아한다. 달마는 승합 마차를 타고 병원으로 왔는데 이제는 승합 마차를 타고 콘스티투시온 광장에 있는 기차역을 향하고 있었다. 무기력하게 만드는 여름이 끝나고 찾아온 이른 가을의 서늘한 기온은 그의 운명이 죽음과 고열에서 구원받았다는 자연의 상징과도 같았다. 오전 7시에도 도시의 밤은 느껴지는 낡은 집과 같은 분위기를 잃어버리지 않았다. 거리는 마치 기다란 복도 같았고 광장은 마당 같았다. 오랫동안 입원해 있다 태어난 달마는 기쁨과 약간의 현기증을 느끼며 도시의 모든 것을 알아보았다. 눈으로 직접 그것들을 보기 직전 그는 길모퉁이와 극장 입구,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적당히 다양한 풍경들을 떠올리고 있었다. 밝아오는 새날의 노란빛 속에서 모든 것이 다시 예전처럼 돌아오고 있었다. 리바다비아 거리 맞은편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달마는 그것이 그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며 그 거리를 건너는 사람은 아주 오래되고 안정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하곤 했다. 마차에 탄 채로 그는 신축 건물들 사이로 정교한 쇠창살이 달린 창문과 문 두드리는 고리새, 출입구의 아치, 긴 현관과 숨겨진 앞마당을 찾고 있었다. 기차역 대합실에서 그는 아직 30분이나 남아있다는 것을 알았다. 문득 그는 브라질 거리의 어느 카페에 마치 오만한 신이라도 되는 양 사람들이 쓰다듬는 것을 허락하는 고양이 한 마리가 있었다는 것을 떠올렸다. 그는 그 카페에 들어갔다. 거기에 잠든 고양이가 있었다. 그는 커피 한 잔을 시키고서 천천히 설탕을 넣은 뒤 맛을 보았다. 병원에서는 이런 즐거움이 금지되어 있었다. 이리고인 대통령 생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어느 카페에 고양이의 새까만 털을 쓰다듬는 동안 그는 그 감촉이 꾸미며 자기와 고양이는 마치 유리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인간은 시간 가운데, 즉 연속성 가운데 살고 있지만 마술적인 동물은 현재의, 즉 순간의 영혼 속에 살기 때문이었다. 기차는 끝에서 두 번째 플랫폼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달마는 객차들을 지나쳐 걸어가다가 텅 비다시피 한 객차에 이르렀다.
그는 선반에 가방을 올렸다. 기차가 출발하자 그는 가방을 열고서 조금 머뭇거린 다음 천 하룻밤의 이야기 첫째 권을 꺼냈다. 그에게 닥친 불행의 역사와 인연이 깊은 그 책과 함께 여행을 한다는 것은 그 불행이 이미 끝났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었고 동시에 패배한 악의 힘에 아무도 모르게 기쁜 마음으로 도전하는 것이었다. 기차 양쪽으로 도시는 변두리가 되어갔다. 그는 이런 풍경과 다음에 나타난 정원들과 별장들 때문에 책 읽는 것을 잠시 제쳐놓았다. 사실 달마는 거의 책을 읽지 않았다. 자석의 상과 자기 자신을 죽이겠다고 맹세했던 어느 천재의 이야기는 놀라웠고 그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것은 그날 아침이나 자기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비하면 훨씬 덜 놀라운 것이었다. 그러한 기쁨이 그에게 세헤라자드와 과잉된 기적들에게서 한눈을 팔게 하고 있었다. 달마는 책을 덮었고 그저 살아있다는 것에 기쁨만 흥미했다. 점심 식사, 즉 어린 시절 아득한 여름 방학 중의 점심처럼 반짝이는 쇠사발에 담긴 고기 수프를 곁들인 점심 식사는 또 하나의 잔잔하고 감미로운 즐거움이었다. 내일 나는 내 농장에서 잠을 깰 거야 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는 꼭 동시에 두 사람이 된 것만 같았다. 한 사람은 가을날을 보내면서 고향 땅을 조용히 걷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병원에 갇혀 체계적인 치료를 받고 있었다. 그는 기차가 지나가는 모습을 하염없이 지켜보고 있는 길모퉁이의 길고 허름한 벽돌 집들을 보았다. 또한 흙길로 말을 타고 가는 사람들을 보았다. 그리고 도랑과 웅덩이와 농장을 보았고 대리석처럼 보이는 길고 환한 구름들을 보았다. 이런 모든 것들은 마치 평온의 꿈들처럼 우연히 본 것들이었다. 또한 그는 나무와 경작지를 알아보았다고 생각했지만 그중 어떤 것의 이름도 말할 수 없었을 터였다. 시골에 대해 그가 직접 배운 지식들은 향수에 찬 문학적 지식들보다 훨씬 적었기 때문이었다. 가끔씩 그는 선잠에 빠져들었다. 꿈속에서도 기차는 흔들리고 있었다. 견디기 힘들던 정오의 흰색 햇빛은 해질녘의 노란 빛으로 바뀌고 있었고 얼마 안 있어 곧 붉게 물들 것이었다. 또한 객차도 달라져 있었다. 그것은 이제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콘스티투시온 역에서 플랫폼을 뒤로 하고 떠나버린 그 객차가 아니었다. 평온과 시간들이 객차 안으로 스며들어 그 모습을 변하게 한 것이었다. 차창 밖에서는 기차에 너울거리는 그림자가 지평선을 향해 길게 늘어져 있었다. 불악이나 사람들의 그 어떤 흔적도 자연 그대로 땅을 해치지 않았다. 모든 것이 광활했지만 동시에 은밀했고 어떤 점에서는 비밀스럽기까지 했다. 거대한 들판에 가끔씩 황소 한 마리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고독은 완벽했고 아마도 저기에 차 있는 것 같았다. 달마는 자기가 남부를 향해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과거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의심했다. 그런 환상적인 추측에서 깨어나게 만든 사람은 차장이었다. 차장은 그의 차표를 보더니 항상 정차하던 그 역이 아니라 조금 앞에 있는 역에서 내려줄 것이라고 일러주었다. 달만이 잘 알지 못하는 역이었다. 차장은 왜 그런지 설명을 덧붙였지만 달만은 그 말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런 사실들의 과정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기차가 들판의 거의 한가운데서 힘겹게 멈췄다. 철길 건너편에 역사가 있었지만 그것은 지붕을 얹은 플랫폼과 거의 다를 바가 없었다. 그곳에는 탈 것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역장은 달만이 가게에 가면 탈 것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12블럭쯤 떨어진 가게가 있는 곳을 가리켰다. 달만은 거기까지 걷는 것을 모종의 작은 모험 정도로 받아들였다. 태양은 이미 시야에서 사라져 있었으나 마지막 광채가 생기로 가득한 조용한 들판을 더욱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피로를 느끼지 않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런 풍경이 오랫동안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 달마는 예사롭지 않은 행복감에 사로잡혀 클로버 향내를 맡으면서 천천히 길을 걸었다. 가게는 예전에 짙은 붉은색이었던 것 같았으나
세월이 그 폭력적인 색깔을 부드럽게 만들어 놓아 오히려 전보다 나아 보였다. 그 초라한 건물에 무엇인가가 달만에게 어쩌면 폴과 비르지니의 오래된 판본에서 보았을지도 모르는 한 동판하를 떠올리게 했다. 몇 마리의 말들이 말뚝에 묶여 있었다. 집 안으로 들어간 달만은 자신이 가게 주인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곧 그의 생김새가 병원의 한 직원과 닮아 착각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달만의 사정 얘기를 들은 주인은 사륜 마차를 구해주겠다고 말했다. 그날에 또 다른 사건 하나를 만들고 마차를 구할 때까지 시간을 때우기로 달만은 그 가게에서 식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한쪽 테이블에서 험상궂은 인상의 몇몇 청년들이 먹고 마시면서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다. 처음에 달만은 그들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아주 나이 많은 노인이 카운터에 기대어 물건처럼 꼼짝도 하지 않은 채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다. 물살이 돌을 반들반들하게 만들고 여러 세대가 지나면서 격언들이 세련되어지듯 오랜 세월이 그를 왜소하고 지치게 만든 것이다. 그는 자그마했고 거무스름했으며 삐쩍 말라 있었다. 노인은 마치 시간에서 벗어나 영혼 속에 있는 것 같았다. 달만은 노인의 머리 수건과 두꺼운 판초, 그리고 헐렁한 가우초 바지와 망아지 가죽으로 만든 장화를 기분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북부 지역의 사람들이나 엔트리 리오스 지방 사람들과 벌였던 불필요한 말싸움들을 떠올리면서 그런 가우초들은 이제 남부에만 남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달만은 창가 옆에 자리를 잡았다. 시골 들판은 어둠에 덮이는 중이었으나 그 향내와 두렁거리는 소리는 아직도 쇠창살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다. 주인이 그에게 정어리를 내오고서 잠시 후 구운 고기를 가져왔다. 달만은 적포도주 몇 잔과 함께 음식을 먹어 치웠다. 그는 여유롭게 떫은 맛을 음미하면서 약간 졸린 눈으로 가게 안을 이리저리 둘러보았다. 대들보에는 석유 등이 하나 걸려 있었다.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는 동네 사람들은 모두 셋이었다. 2명은 농장 노동자로 보였고 원주민처럼 거칠게 생긴 다른 한 사람은 태가 넓은 모자를 쓰고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달만은 일순 얼굴에 뭔가가 가볍게 스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탁한 빛깔의 싸구려 유리잔 옆에 그리고 식탁보의 줄무늬 위에 조그만 빵 부스러기가 하나 있었다. 그게 다였다. 누군가가 그를 향해 던진 것이었다. 다른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사람들은 그가 거기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았다. 어리둥절해진 달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로 했다. 그리고 현실을 덮어버리려는 듯 천하룻밤의 이야기를 펼쳤다. 잠시 후 또 다른 빵 조각이 그를 때렸다. 이번에는 농장 노동자들이 깔깔대고 웃었다. 달만은 자기가 겁을 먹지는 않았으나 아직 완쾌되지 않은 채로 낯선 사람들에게 이끌려 혼란스러움을 싸움을 벌이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는 거기서 나가기로 결심했다. 그가 일어나자 주인이 그에게 다가와서 놀란 목소리로 타일렀다. 달만 씨, 저 젊은이들에게 마음 쓰지 마시오. 이미 취해 있으니까. 달만은 이제 가게 주인이 자기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의아해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이런 달래는 말이 사태를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음을 감지했다. 바로 전까지만 해도 일꾼들은 아무에게나 시비를 건 참이었다. 그러니까 특정한 누군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와 그의 이름을 공격하고 있었고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마을 사람들도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을 터였다. 달만은 가게 주인을 한쪽으로 밀어내고는 일꾼들을 마주 쳐다보고서 도대체 원하는 게 뭐냐고 물었다. 원주민 얼굴을 한 젊은 작자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리고 후한 달만의 코앞으로 다가오더니 마치 달만이 아주 멀리 떨어져 있기라도 한 듯이 큰 소리로 욕을 내뱉었다. 그 작자는 몹시 취한 척했는데 그 과장된 행동은 모질고 비아냥거리는 인상을 주었다. 남자는 음탕한 말과 욕설을 퍼붓고는 공중에 긴 칼을 던진 뒤 그것을 유심히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 칼을 잡더니 달만에게 결투를 하자면서 도전했다. 주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달만이 맨손이라고 주장했다. 바로 거기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한쪽 구석에 가만히 있던 노인이
그러니까 달만이 남부의 상징을 보았던 사람이 칼집에서 칼을 뽑아 달만에게 던졌고 그 칼이 달만의 발치에 떨어진 것이다. 그건 마치 남부가 달만에게 결투를 받아들이라고 결정한 것 같았다. 달만은 몸을 숙여 단도를 집으면서 두 가지를 느꼈다. 첫째, 거의 본능적인 그 행동은 자기가 결투를 벌이겠다는 사실을 약속하는 것이었다. 둘째는 그 무기가 자기의 서툰 손 안에서 자신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자신을 죽이는 행위를 정당화시켜주는 데 이용될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언젠가 한번 그는 다른 모든 남자들처럼 단도를 가지고 논 적이 있었다. 그러나 칼싸움에 관한 그의 지식은 공격을 할 때는 칼이 위를 향해야 하고 칼날은 안쪽으로 가게 쥐어야 한다는 희미한 기억을 넘지 않고 있었다. 병원에서는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을 텐데 라고 그는 생각했다. 밖으로 나가지 라고 다른 사람이 말했다. 그들은 나갔다. 달만에게는 희망이 없었기에 두려움도 없었다. 문턱을 나서며 그는 병원에서 보낸 첫날 밤 주사를 맞고 있을 때 이렇듯 넓은 하늘 아래서 칼싸움을 벌이며 적과 맞붙어 싸우면서 죽었다면 그것이 자기에게는 해방이며 행복이고 축제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자신의 죽음을 선택하거나 꿈꿀 수 있었다면 이것이 그가 선택했거나 꿈꾸었을 죽음임을 알았다. 달만은 아마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도 모를 칼을 굳게 움켜쥐고 평원으로 나갔다. 끝. 레카바레는 자리에 누운 채로 실눈을 뜨고서 두툼한 갈대로 만든 경사진 천장을 보았다. 다른 방에서는 어설픈 솜씨의 기타 연주가 들려왔다. 무한하게 엉켰다가 풀어지곤 하는 하찮은 미로와도 같았다. 그는 조금씩 현실감, 그러니까 일상적인 것들이 이제 일상적인 것으로만 남아있다는 느낌을 되찾았다. 그는 전혀 유감스럽지 않은 눈으로 쓸모없고 커다란 자기 몸과 다리를 덮고 있는 싸구려 모직 판초를 쳐다보았다. 바깥에, 그러니까 창문 창살 저 너머로는 평원과 저녁이 드넓게 펼쳐져 있었다. 자다 일어났는데도 아직 하늘에는 햇빛이 많이 남아 있었다. 그는 왼팔로 더듬어서 침대 발치에 있던 노쇠 방울을 찾았다. 그리고 그것을 한두 번 흔들었다. 문 밖에서는 잔잔한 음률이 계속되고 있었다. 기타를 연주하는 사람은 검둥이였다. 어느 날 밤 자기가 가수라면서 우쭐대며 나타난 그는 다른 외지인 한 명에게 전하여 오랜 시간에 걸쳐 노래 시합을 벌였다. 시합에서 진 그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듯 계속해서 그 선술집에 드나들었다. 그는 기타를 치며 몇 시간씩 보내곤 했지만 다시는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 아마도 시합에 졌다는 사실을 견디기 어려운 것 같았다. 사람들은 악이 없는 이 사내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다. 선술집 주인인 레카바레는 그 노래 시합을 절대로 잊지 못할 것이었다. 그것은 시합이 있었던 다음 날 말에 건초 뭉치를 싣다가 갑자기 몸의 오른쪽이 마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말도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소설 속의 주인공들이 겪는 불행을 가엽게 여기도록 배운 덕택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불행에 대해서 과도할 정도로 자기 연민을 느끼곤 한다. 하지만 그런 일을 당한 레카바레는 그러지 않았다. 그는 이전에 라틴 아메리카 대지의 혹심함과 고독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그렇게 반신마비를 받아들였다. 동물들이 그렇듯이 현재를 살아가는 일에 익숙해진 그는 지금 하늘을 바라보면서 근기가 도는 달무리는 비의 전조라고 생각했다. 원주민 모습의 한 꼬마 아마 그들의 아들일지도 모른다. 그 꼬마가 조심스레 문을 열었다. 레카바레는 소년에게 눈짓으로 손님이 있느냐고 물었다. 과묵한 소년은 아니라는 의미로 손을 가로저었다. 검둥이는 그의 셈에 들어있지 않았던 것이다. 이제 드러누운 사람만 혼자 남았다. 그는 마치 권력을 행사하려는 것처럼 잠시 방울을 가지고 놀았다. 마지막 햇빛을 받고 있는 평원은 마치 꿈에서 보이는 것처럼 거의 추상적이었다.
지평선에서 점 하나가 너울거리더니 차츰 커져서 마침내 집 쪽을 향해 말을 타고 달려오는 혹은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되었다. 레카발에는 태가 넓은 모자와 어두운 빛깔의 판초 그리고 흑백 얼룩무늬 말을 보았지만 말에 탄 사람의 얼굴은 보지 못했다. 마침내 말 탄 사람은 고삐를 당기고서 빠른 걸음으로 집을 향해 다가왔다. 그가 약 200야드 앞에서 방향을 바꿨다. 레카발에는 더 이상 그를 볼 수가 없었지만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말에서 내리고 말을 존봇대에 묶고 뚜벅뚜벅 걸어서 술집 안으로 들어가는 소리를 들었다. 검둥이는 마치 기타 안에서 뭔가를 찾듯이 기타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정다운 말투로 말했다.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소. 상대방이 거슬리는 목소리로 대꾸했다. 나 역시 자넬 믿을 만한 작자라고 생각했다네, 검둥이 친구. 비록 오래 기다리게 하긴 했지만 이제 내가 여기 왔네.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검둥이가 다시 대답했다. 기다리는 데에야 이골이 났소. 여태까지 7년을 기다렸으니. 그러자 상대방이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설명했다. 나는 7년 넘게 내 자식들을 보지 못했네. 바로 그날 아이들과 만났는데 자식들에게 내가 칼싸움이나 하고 돌아다니는 인간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지 않더군. 충분히 이해하오. 검둥이가 말했다. 당신 아이들이 모두 건강하게 지내기를 바라오. 그러자 바에 앉아있는 이방인이 낄낄거리며 웃었다. 그는 술 한 잔을 주문하고서 그것을 한두 번 홀짝홀짝 들이켰지만 모두 마셔버리진 않았다. 그가 말했다. 자식들에겐 충고 몇 개를 해줬어. 과역은 금물이고 낭비도 하지 말라고. 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사람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도 있었다네. 느린 기타 선율이 울리고 검둥이가 말했다. 좋은 충고하셨군. 그래야 우리처럼 되지 않을 테니까. 적어도 나처럼은 안 되겠지. 이방인은 이렇게 말하더니 마치 큰 소리로 생각을 하듯이 덧붙였다. 운명은 내가 죽이는 것을 원한 모양이야. 그리고 지금 내 손 안에 칼을 쥐어주고 있어. 검둥이는 그 말을 못 들은 것처럼 이렇게 말했다. 가을이 되니 해가 짧아지는 듯하오. 남은 빛만으로도 내겐 충분해. 이방인이 몸을 일으키며 대답했다. 이방인은 검둥이 앞에 서더니 지친 듯이 말했다. 이제 기타는 놓아두게나. 오늘은 또 다른 종류의 시합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말일세. 두 사람은 문으로 걸어갔다. 문을 나서며 검둥이가 중얼거렸다. 아마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내게 운이 따르지 않을 것 같소. 그러자 상대방이 심각한 말투로 대답했다. 지난번 시합에서 자네에게 운이 안 따랐다고는 할 수 없어. 사실 그때 자네는 두 번째 시합을 벌이고 싶어서 안 달라 있었지 않은가. 그들은 나란히 말을 타고 가면서 마을에서 약간 떨어진 곳으로 갔다. 평원의 그 장소는 평원의 다른 곳과 다르지 않았고 달은 환하게 빛을 비추고 있었다. 이방인이 박차를 벗었다. 이미 두 사람은 팔에 판초를 걸쳐 들고 있었다. 검둥이가 입을 열었다. 싸우기 전에 부탁 하나만 합시다. 7년 전 당신이 내 형제를 죽인 시합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번 결투에서도 용기와 실력을 전부 발휘해서 결투에 임해 주시오. 그들의 대화에서 처음으로 말을 튄 피에로는 증오심을 읽었던 것 같았다. 그의 피는 마치 바늘에 찔린 것처럼 그것을 느꼈다. 그들은 뒤엉켜 싸웠고 날카로운 칼날이 검둥이 얼굴에 자국을 새겼다. 평원이 무언가 말을 하려는 저녁 시간이 있다. 그러나 평원은 절대로 그것을 말하지 않는다. 아니 아마도 끝도 없이 그걸 말하지만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아니면 알아듣기는 하지만 마치 음악처럼 말로 옮길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허름한 자기 침대에서 레카발에는 끝을 보았다. 한 차례 공격을 받자 검둥이가 뒷걸음질 치다가 발을 헛디뎠고 저구 얼굴에 칼을 내리치는 척 했다.
그런 다음 칼을 깊이 내질렀고 그 칼은 뱃속으로 파고 들어갔다. 그런 다음 다시 찔렀지만 선술집 주인은 그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없었다. 피에로는 일어나지 않았다. 꼼짝도 하지 않은 채 검둥이는 쉴 새 없이 고통스럽게 신음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듯 했다. 그는 피범벅이 된 칼을 풀숲에 닿고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서 천천히 마을로 되돌아왔다. 정의의 사도로서 과제를 완수한 그는 이제 그 누구도 아니었다. 더 엄밀히 말해 그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이제 이 땅에서 그에게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었다. 그는 이미 한 사람을 죽였던 것이다.